네, 안녕하십니까. 슈펜 김지수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문화 강의 네 번째 시간. 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여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 파트에서도 별표를 4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이쪽은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라는 단독 테마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쪽 사회문화 쪽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자, 여기서 난이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수업을 했던 관점 문제, 처음에 공부하는 친구들은 많이 어려워합니다. 수능 기준입니다. 근데 얘들이 한 9월쯤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답률이 90%에서 거의 100%까지 갑니다. 근데 사회문화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뭐냐면 사회조사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조사 과정을 풀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사회조사 과정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쪽에서도 연구 방법으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회조사 과정을 전체를 주면서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을 잡아라,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제는 아주 많이 되는 내용이니까 별표 4개 해주시고요. 얘는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설명, 우리가 통상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은 크게 실증적 연구하고요, 해석적 연구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얘는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을 잠깐만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발전의 단계를 보면은 통상 중세 다음에 근대가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를 나눌 때 시민혁명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중세와 근대를 나눕니다. 우리가 정치 파트에서는 시민혁명의 전개 과정이라든가 배경이 됐던 사상, 얘들이 아주 공무원 쪽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 이쪽에서는 일단 간단하게 중세하고 근대를 먼저 비교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통상 우리는 중세는 신이 중심이었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가 가톨릭을 국교로 공인을 하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고 얘기했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부터 전 유럽에 기독교가 퍼지게 되면서 중세라는 시기 동안 기독교 중심의 사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중간쯤에 보면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르네상스하고요, 그 다음에 끝자락에 가서 종교개혁을 겪으면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걸 신의 영역으로 설명하다가 이성을 바탕으로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게 계몽사상이 돼서 나중에 시민혁명의 배경이 됐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당시에 우리가 제가 연도를 적어왔는데 1687년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자기 논문에 소개하면서부터 근대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즉 종래에는 신의 섭리라고 설명하던 자연현상에 대해서 자연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게 됐고요. 자연현상의 원인들을 이성을 바탕으로 설명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세기쯤 되니까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나름의 법칙이 있지 않겠느냐,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사조가 나타났는데 그걸 실증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 방법 얘기하면서 왜 생뚱맞게 세계사 얘기를 하냐면요, 이 실증주의를 배경으로 나타났던 연구 방법이 실증적 연구입니다. 즉 실증주의는 기본적으로 신, 이성, 신, 자연, 철학, 신, 이런 것들을 비현실적인 것, 신화와 같은 비현실적인 것들을 빼고 실제 증명이 가능한 것들만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실증주의가 연구를 할 때는 자연과학 발달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요, 실증주의는 그래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가지고 왔다라는 의미에서 방법 일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뭘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 현상은 같다라는 전제, 그러니까 자연현상의 연구법을 그대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법으로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자, 실증주의가 주목했던 내용은 뭐냐면요. 예, 제가 좀 오늘도 수업이 좀 많아서 말이 좀 꼬이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자, 실증주의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전제는 뭐냐면요.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현상이 같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얘들은 자연현상의 연구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실 사이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겠다. 그걸 연구의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물론 이 사실에서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얘들이 사용했던 기법들이 있습니다. 즉 사실을 계량화하거나 아니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법칙을 찾겠다. 그게 실증주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량화라는 말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숫자로 바꿨다. 즉 수치화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거는 막연한 개념을 좀 구체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통상 부자라는 말을 할 때 부자는 돈이 많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아야 돈을 많이 가진 거라고 할 거냐? 근데 얘 한번 봐주십시오. 부자를 그냥 현금 10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다. 좀 전에 돈이 많다라는 요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화됐죠. 즉 막연한 개념을 숫자를 통해 가지고 구체화하는 것, 요걸 우리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증적 연구는 계량화나 이걸 통해서 법칙을 찾는데 얘들이 연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가설을 제시를 하고요. 그 가설을 검증을 해서 그 검증한 가설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 요걸 거치는데 이걸 통상 뭐라고 하냐면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문제들 중에서 가설을 자 이론이라고 바꿔서 내기도 하는데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실증적 연구에서는 가설이 존재하는 거구나. 그걸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실증적 연구는 자 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 질문지법과 그리고 실험법 요걸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실증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확 내지는 정밀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정신줄을 놨네요. 자, 아까 실증의 목표가 뭡니까? 법칙이죠. 이 법칙을 발견하는 게 목적인데 자, 법칙이라는 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법칙은 원칙적으로 정확해야 하거나 아니면 정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증적 연구는 처음부터 추구하고 있는 것이 법칙 발견이다 보니까 얘는 상당히 객관, 정확, 정밀하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근데 실증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요. 얘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 숫자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 즉 인간의 정신 영역에 대한 연구는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실증적 연구는 자 본질적으로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현상이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로 외부에 나타나는 행위를 관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정신 영역이나 아니면 인간의 내면과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게 실증적 연구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요 사례를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1강이었나요? 등산을 참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시계 얘기하면서 네, 2강이었구나. 네, 시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요 얘기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이 시계, 자 히말라야 가기 위해서 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없으니까 제가 일본까지 가서 구해왔고요. 저는 이 시계가
죽을 때까지, 만약에 죽으면 저는 이 시계를 차고 죽으려고 생각합니다. 예, 설악산에서 제가 조난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한겨울에 죽을 뻔했었는데 그때 기자비가 되어줬고, 조난을 당할 때도 저와 함께 했었던 거고요. 나 암벽할 때 그때도 함께 있었던 시기입니다. 즉 저는 이 시계 그 자체가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처음 구입할 때 그때가 한 20년쯤 됐는데, 예, 그 당시 가격으로 한 30만 원. 뭐 그 사이에 한 3배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예, 현재 시가로 얘기하면 한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시계입니다. 물론 90만 원이 적은 건 아닌데 요즘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시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 시계, 제가 백화점에 가서 100만 원짜리 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시계를 하나 사서 어떤 사람한테, 자, 시계 1, 아까 이런 히말라야 같이 갔던 시계, 얘는 그냥 백화점에 가서 샀던 시계. 제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얘를 주는 경우하고 얘를 주는 경우가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요, 보십시오. 내 일부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가려고 했던 걸 나눠준다라는 건 내 마음을 준다, 나를 준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100만 원짜리 시계를 그 사람한테 주면서 야, 이거 먹고 떨어져, 이랬다라고 해봅시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이게 설명이 되나요? 안 됩니다. 왜요? 실증적 연구는 단순히 돈, 금액만 얘기할 수 있고요. 외부에서 시계를 줬구나라는 것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왜? 내면을 관찰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실증적 연구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한계를 극복하자라고 해서 등장했던 연구가 해석적 연구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면요.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 현상은 본질적으로 같지 않다가 전제입니다. 자, 좀 전에 그랬습니다. 예, 자연현상은 외부에 있는 행위를 보는데 사회문화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저 시계 사례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저 시계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사회문화 현상에 가져오지 못한다. 그럼 자연현상의 연구법 1개, 사회문화 현상 연구법 1개. 그러면 연구 방법은 2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얘를 방법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사실에서 그 사실을 관찰을 해서 그 사실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 그게 해석적 연구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얘가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 있는데 그걸 직관적 통찰 내지는 감정이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감정이입이라는 말은 제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직관적 통찰이라는 건 직관, 딱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관적 통찰은 feel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법을 통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가라는 내면을 고려하는 해석, 이걸 해석적 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석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가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에서 그 사실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고 사실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해석적 연구입니다. 그러면 해석적 연구는 상당히 심층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까 얘는 내면을 관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 사람 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심층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얘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상당히
주관적인 경향을 띌 수가 있다. 그런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얘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있고요. 제 여친이 있습니다. 저랑 여친이 만난 지는 6개월이 됐고요. 여친이 어떤 말을 제게 합니다. 뭐 A라는 말을 한다고 합시다. A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도대체 이 여자가 왜 내게 A라는 말을 했는지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친의 어머니는 한번 봐주십시오. 애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었으니까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A라는 말을 하면은 아, 제가 현재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걸 저보다는 훨씬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뭘 말씀드렸냐면 감정이입을 했습니다. 즉 어머님은 저보다 오랫동안 여친을 관찰해 왔기 때문에, 즉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했으니까 훨씬 더 깊이 있게 감정이입할 수 있고요.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도 감정이입의 정도는 어머님을 따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좀 가급적 객관적이 돼야 됩니다. 객관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주관적인 경향을 띈다라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 학원 데스크 선생님께서, 학원 데스크 선생님, 어떤 학원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데스크 선생님이 제가 그 학원에 출근할 때마다 웃어주십니다. 자, 1번. 첫날 가니까 이만큼 웃어주세요. 두 번째,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이만큼 웃어주십니다. 세 번째, 활짝 웃어주십니다. 그 순간 제가 느꼈던 feel은, 직관적 통찰을 해서요, 느꼈던 feel은 엄마 나 좋아하시는구나, 더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겁나게 저를 좋아하시는구나. 맞나요? 아니죠.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필이나 감정이입은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장난 한 번만 해볼게요. 해석적 연구는, 자, 얘는 쓸게요. 자, 해석적 연구는 주관적인 연구를 추구한다. 올까요? X일까요? 자, 이게 현장 강의에서는 그럽니다. 수업 들으시는 분들에게 맞다고 생각하면 오른손, 틀렸다고 생각하면 왼손을 들라라고 합니다. 자, 카메라로 만나는 여러분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이 지문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손,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왼손을 들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틀렸습니다. 자, 해석적 연구에서 주관적인 경향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부작용입니다. 해석적 연구도 분명히 객관적인 연구를 추구하지만 주관적인 연구가 나올 수가 있다기 때문에 추구한다라는 이 부분은 틀린 설명입니다. 되시겠습니까? 객관적 연구를 추구했지만 주관적인 연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얘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얘가 수능 기출 지문입니다. 내용이 복잡해지면 이런 내용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걔가 주관적 연구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연구 방법을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우리가 실증적 연구를 다른 말로 양적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법칙을 찾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법칙을 찾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인 설명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수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은 고등학교 때 이걸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 확률 통계하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가위바위보 게임을 가지고 수학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가위바위보를 5번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번 내지는 500번 내지는 5000번 하면 두 사람이 이기는 횟수가 비슷해지죠. 즉,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할수록, 즉 많은 자료를 수집할수록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양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해석적 연구는 다른 말로 질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얘는 실증과 달리 많은 자료를 찾는 게 아니고요. 소수의 자료라도 깊이 있게 관찰하는 것. 처음부터 얘는 의미 해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적 접근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실증적 연구하고 해석적 연구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거 하나가 빠졌네요. 아까 실증적 연구는 질문지법하고 실험법을 주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해석적 연구는 면접과 참여 관찰을 주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헌에서 문헌 연구는 실증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석적 연구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걔는 저 뒤쪽 자료 수집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머리 끝까지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얘는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얘를 바탕으로 단독 문제도 출제될 수 있고요. 사회조사 과정도 얘를 바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암기한 바탕으로 문제를 풉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실증적 연구를 한다라는 건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지나 실험을 해야 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내가 실증적 연구를 하면서 가설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세웠습니다. 거꾸로 갑니다. 가설이 있다라면 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실증적 연구가 돼야 될 겁니다. 또 면접이나 참여 관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연구는 실증일까요? 아니면 해석적 연구일까요? 해석적 연구일 겁니다. 그리고 면접이나 참여 관찰을 하고 있다라면 자료 수집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면 가설 세울 필요가 없게 되겠죠. 되시겠습니까? 네, 얘가 사회조사 과정을 분석하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칠판을 잠깐 지우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자료 수집 방법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통상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 그 다음에 면접, 그리고 참여 관찰, 그 다음에 문헌, 그리고 마지막 실험법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를 접근을 할 때는요, 얘가 단독 문제로는 비중이 낮으니까, 자, 얘는 크게 접근하는 게 좋고요. 핵심적인 단어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문지에서는 주로 실증적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잡아주셔야 되고요. 면접은요, 해석적 연구, 참여 관찰도 역시 해석적 연구, 문헌은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은 주로 실증적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지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자, 얘는 시간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부연 설명 조금만 할게요. 제가 1000명이 되는 고등부가 1000명이 되는 학원에서 교무부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년에 4번 강사 평가를 해야 됩니다.
중간기말 1년에 4번 시험 치고 나서 강사가 수업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학생 반응이 어떤지 이런 조사를 합니다. 근데 얘하고 자 주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질문지법이었는데요. 얘하고 면접이 가장 대비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00명에 대해서 설문지를 돌리는 거하고 1000명에 대해서 면접 1대1로 면접을 할 때 당연히 얘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릴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 수업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질문지도 시간 많이 들지 않나요? 질문지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1000명한테 설문지 돌리려면 1000명에 대해서 복사천장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사 질문지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얘는 면접과 비교했을 때 적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말은 경제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질문지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이게 질문지라는 걸 힌트를 주기 위해서 구조화 내지는 표준화된 도구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구조화 표준화도 부연 설명 한 번만 해볼게요. 강사평가. 자, 1번. 슈페는 강의 준비를 얼마나 하나요? 동그라미 1번에 매우 많이 한다. 2번 많이 한다. 3번 보통이다. 4번 별로다. 5번 꺼져라. 2번. 슈페는 숙제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하나요? 1번 많이 한다. 2번 보통이다. 3번 글쎄다. 4번 꺼져라. 5번 뒤져라. 구조화 표준화 도구가 이런 겁니다. 미리 딱 정해 놓고요. 대답을 하는 사람은 딱 정해진 틀 안에서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를 구조화 표준화된 도구라고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질문지는요. 이런 도구. 자, 1번에 체크한 사람 몇 명, 그 다음에 2번에 4번 체크한 사람 몇 명. 요걸 확인하기가 쉬우니까 기본적으로 비교나 분석이 용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질문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응답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의 없는 답변을 많이 한다. 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얘는 또 뭔 얘기냐. 저요, 이거 할 때마다 느낍니다. 한 반에 30명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애들한테 야, 니들끼리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교무실에 가지고 와. 이렇게 말을 하면요. 얘들 중에서 어떤 반은 5장 들어오는 반도 있고요. 어떤 반은 2장 들어오는 반도 있습니다. 30명 중에 요만큼 아니면 요만큼입니다. 당연히 응답률이 낮겠죠. 더 대박인 거. 전 우리 애들이 참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체크하는데 보니까요. 1번 이렇게 체크하는 놈들. 아니면 어떤 애들은 이렇게 체크하는 놈들.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4장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설문지 안에 하트 그린 새끼. 죽여버리고 싶죠. 네, 성의 없는 답변. 이게 질문지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지를 기본적으로 문맹자에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맹자라는 얘기는 글을 읽지 못하는 애들, 걔들을 문맹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대답 한번 해봐 주십시오. 네, 설문지 돌렸습니다. 뭐냐 이러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스페인어입니다. 영어가 아니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문지 한글로 하는데 우리는 한글이 문맹률이 낮기 때문에 쉽게 가는데 만약에 이런 질문들을 던졌다고 합시다. 못 읽죠. 대답 못 합니다. ¿Cuánto está hoy? 오늘 무슨 요일, 며칠이냐? 읽어야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즉 질문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글을 못 읽는 사람한테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영어가 약해서 스페인을 별도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 면접 가시겠습니다. 일단 면접은요 해석적 연구고요. 해석적 연구이기 때문에 소규모, 즉 심층적으로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낮다라는 특징. 즉 질문지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대신 질문지보다는 응답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질문지 문맹자한테도 실시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요 정도. 그리고 아까 면접은 해석적 연구니까 해석적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인 주관적인 경향을 띌 수가 있다라는 요 정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해석에서 주로 많이 물어보는 키워드가 소규모 내지는 심층. 요걸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면접 다음에 참여 관찰. 얘도 기본적으로 해석적 연구입니다. 즉 어떤 현상,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참여해서 그 현상을 관찰하는 것, 그걸 참여 관찰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소규모고 심층적 연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참여 관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자료의 실체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실체성 내지는 현장성을 띠고 있다. 그게 참여 관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 대학 후배, 물론 직접 후배는 아닙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던 후배 중에 하나가 얘가 노숙자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실제 노숙자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한 달이 건너 들었는 내용인데 얘가 청량리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석 달인가를 직접 노숙자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살아가지고 그 청량리역 안에서 노숙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다음 걔들의 의식주, 걔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통해서 연구를 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 듣고 지집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자도 좀 힘든데 석 달 동안 여자 노숙자로 산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노숙자의 실태를 알고 싶은데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처럼 여자인 내가 하기가 힘드니까 나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냈다라면, 즉 노숙자의 실태 다른 사람이 대신 가서 그걸 조사를 했다라면 이것은 후배의 참여 관찰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참여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 관찰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관찰은 질문지나 면접이 하지 못하는 것들, 즉 현장의 분위기라든가 질문지나 면접을 할 수 없는 대상들,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갓난 애기한테 설문지 돌릴 수 있나요? 안 되죠. 갓난 애기한테 야 꼬마 일로 와봐,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면접 안 되죠. 하지만 갓난 애기에 대해서도 참여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비시터로 가가지고 애들의 움직임이라든가 걔들의 행동들을 보는 거, 요걸 가지고 할 수 있다. 그 정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언어 소통을 하기 힘든 집단에 대해서도 참여 관찰은 가능하다. 요 정도가 이쪽에서 잡아주시면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 문헌 연구. 우리가 통상 질문지나 면접이나 참여 관찰 실험은 1차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헌은 얘들과 달리 2차 자료입니다. 자, 여기도 1차와 2차 한번 잠깐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자료, 즉 메이킹에 해당하는 자료는 1차 자료라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 나 대신 만들어 놓은 자료, 즉 누군가 만든 자료를 활용할 때 메이킹과 메이드의 차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헌은 2차 자료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문헌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적다. 그리고 얘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설문지 돌릴 수 없죠. 과거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분과 면접할 수도 없고, 자, 이순신 장군이 했던 명랑해전에 제가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남기신 기록을 통해서, 즉 난중일기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헌은 시공간의 제약이 적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헌도 기본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거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서 기존의 동향 내지는 연구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요 표현이 나왔다면 100% 문헌으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메이드 자료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문헌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걸 확인을 해야 한다. 요즘 소위 말하는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퍼나르다 보니까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문헌 연구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익산의 무슨 단지, 그것도 일종의 괴담이었죠. 네, 문헌에서는 얘가 자료의 진실성이 가장 확보되는가, 얘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실험법의 연구 방법, 얘는 주로 실증적 연구, 즉 자연과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 표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칙적으로 인과관계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또는 실증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 실험법의 특징, 여기서는 실험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 다음 시간 사회조사 과정에서 실험법의 용어와 묶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수집 방법에서는 요 정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얘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반드시 자, 그날의 내용은 그날 복습하는 걸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슈펜 김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